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공개 외출에 나서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법률 지원 단장.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지역 민심이 여당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 대구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밝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과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집중 분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외출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8월 15일이죠. 광복절 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공개 외출을 한 건데 건강이라든가 근황은 어떻습니까? 뭐 앵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한 4년 9개월 정도 구치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몸이 많이 상하셨는데 지난 3월에 이제 대구 달성으로 내려오시면서 근 1년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극히 자제하시고 재활 치료하고 운동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건강이 회복이 되셔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번 공개 외출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뭐 유 변호사를 포함해서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내년 총선에 출마할 친박계 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시각으로 뭐 분석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난 그 4월에 동아사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생가 방문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6월달, 7월달 날짜를 몇 번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당시 이제 일기가 뭐 장마도 있었고 또 대통령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연기가 됐었고 네. 그래서 광복절은 아시다시피 어머니 기일입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거고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친박계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거론하신 그런 분들께 연락을 해서 그 현장에 오시라고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와서 뭐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랬을 것인데 그때 제가 방문하시기 한 2시간 전에 지역 간사 언론인한테 통보를 했고 그 외에는 뭐 시청이나 경찰청에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은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꽤 남았잖아요. 네. 선거 뭐 어느 시점에 그 지금 거명된 뭐 최 전 부총리라든가 우 전 수석 등등 네.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격려 메시지라든가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 그런 가능성 뭐 저는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없다고 없다. 봅니다. 네. 예. 박 전 대통령이요. 친박은 없다. 정치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유 변호사가 전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총선은 물론 앞으로 정치 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뭐 대통령께서 친박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마 정치적인 친박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행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정치적인 활동은 안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친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떡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대통령께서 언론이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대통령께서는 늘 이제 정치는 정치 이념과 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다.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동지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번 대통령 탄핵 당시에 소위 친박계라고 지칭되는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고초를 겪으실 때 그냥 방관자처럼 계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계신 여러 생각이 있으셨고 그런 생각에서 아마 친박은 없다라고 누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실 기회가 곧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그 지난 탄핵 과정에서 어떤 함께 정치를 했던 이른바 친박계로 표현되는 분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있었다 이렇게 밝히는 거는 뭐 제가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앵커께 말씀드렸듯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행태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주로 될까요? 뭐 전반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계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핵 과정이라든가 그 일련의 어떤 사태의 전개 과정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입장도 낼 것으로 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는 멀지 않은 시간에 있다. 이거는 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달이 9월입니다만. 그렇죠. 뭐 이달이 가기 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늦으면 뭐 10월 초중반 되지 않겠나 네.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초중반 전, 그죠? 이러면 이달에 박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낼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감정일지가 궁금합니다. 뭐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달리 지금 예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당에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운함 같은 것은 없을까요? 뭐 앵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11월 달이죠. 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출당을 시켰습니다. 네. 그 출당 조치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현재까지 무당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재판을 거치면서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못 받고 계십니다. 오직 경호만 받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관련법에 개정이 돼야만 이 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 온전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기를 희망하고요. 또 그런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회가 조건이 된다면 다시 입당할 뜻도 갖고 계신가요? 뭐 그거는 제가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언급이 안 계셔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혹 없었는지요? 뭐 대통령께서 저도 뭐 가끔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인에 대해서 호불호나 또 이런 코멘트를 잘 안 하십니다. 네. 근데 이 박영수 전 특검 기소된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도 보셨고 뭐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범죄 사실이나 다 보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거처럼 국민의힘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요즘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도 뭐 대구의 뭐 지역민들이나 또 지인들 그리고 뭐 지역 언론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듣습니다. 들어보면 아무래도 뭐 대구가 그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도시라서 지금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한 지지세는 있습니다. 네. 과반수가 좀 넘을 정도의 지지세는 있는데 예전처럼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여론 주도층에서 말하는 그 지지세하고 바닥 민심의 지지세는 조금 다른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뭐 국민의당 지도부나
또는 정부에서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남 보수 깃발만 꽂아도 뭐 당선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역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뭐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출마한다면 가장 나쁜 분과 상대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는 앵커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고 한국 정치사의 주류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출신 정치인들께서 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조금은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런 실망감과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걸 총체해서 아마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가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 이래저래 얘기 드리는 건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대구 지역 그쪽 경북 지역 민심 잘 아실 텐데 대구 경북 지역 이른바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곤란하지만 두 차례 이제 대구 동아사 방문, 그다음에 이번에 생가 방문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직도 대통령을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신 분들이 많고 또 대통령을 좋아하신 분들이 많다.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뭐 이준석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른바 친박계 신당론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저랑 소통이 없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건지는 제가 뭐 알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친박계 신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친박계 신당이 일어나려면 그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야 되냐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친박계 신당이 태동된다. 이거는 그렇게 원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본인들의 희망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은 아주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정치라는 게 이제 생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공천 문제인데 네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될 경우에 그 변수가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19대 때 뭐 송파을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은 당 대표가 직인을 찍지 않아서 네. 사실 공천이 자제될 경험도 있고 사실 그 공천 자본에서 사실 당시에 새누리당이 총선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공천 자범이 그런 식으로 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선거를 앞두고 분열되는 세력은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보수 진영이 단결해서 총선 결과가 잘 나와야 현 정부가 동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일부에서는 보수 진영의 분열을 바라는 세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냉정하게 판단해서 개인이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게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답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뭐 협조를 구한다거나 뭐 좀 자문을 좀 구한다거나 어떤 형태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네. 제가 답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뭐 가능성은 있지 않다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유번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에 굳힌 상황이잖아요. 네, 출마할 겁니다. 네. 당 공천 필요할 텐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뭐 낙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비관도 안 합니다. 네. 뭐 공천이라는 게 결국은 당선 가능성을 보는 거고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다고 100% 낙관도 또 100% 비관도 안 합니다. 네.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만약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도 뭐 가정입니다만 뭐 무소속이라든가 신당 참여를 통한 출마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앵커께서 제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19대 이제 송파할 당시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했죠. 네. 단수 공천을 받고도 정당사에 유례 없는 뭐 당 대표가 직인을 찍지 않아서 무공천에서 출마가 좌절됐지만 저는 단 한 번의 크레임도 없이 바로 승복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대통령께 배웠기 때문에 대통령 때 2007년 그때 당내 경선에서 흔쾌히 승복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의 결정에 승복을 했던 거고 뭐 저는 어떤 결정이 있어 승복을 할 겁니다. 다만 뭐 공천의 게 상식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그렇게 기준이 정해지면은 뭐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상식이 통용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구 말씀 또 계셨는데 네. 지역은 어디 염두에 두고 계세요? 뭐 사실 정치인이 출마를 할 때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출마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이 출마할 때 과연 명분이 있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전까지의 정치적인 행보는 오로지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되고 난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서 상의도 드리고 조언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아마 박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도 뭐 제가 말씀도 드리고 여러 말씀도 듣고 있지만 물론 최종의 결정은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충분히 숙고해서 뭐 제가 적절하게 좋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염두에 둔 곳은 있지만 아직 밝힐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이겠죠? 저는 대구에서 출마할 겁니다. 대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 고향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는 뭘까요? 승리를 위한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내년 어떤 총선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여당이 그렇게 쉬운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결국 선거는 적정 분열을 하지 않고 공천 잡음이 적고 아젠다를 선점하는 쪽에서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특히 보수 진영이 단결하고 분열되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면은 네. 저는 뭐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서 이제 회견 말씀하셨는데 공개 입장을 한번 내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뭐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보수가 단결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지난 2020년도는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네.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직은 뭐 저한테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셔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 조만간 말씀이 있으면은 그때 뭐 국민들께서 뭐 대충 대통령 말씀의 행간을 보시면은 뭐 적절하게 이해하시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인사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당선이 목표가 아닌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인재들이 입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곡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부정부패,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상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최고위원님, 야권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서울도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참여를 해서 정부는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죠? 네,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존중한다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고 난 다음 우리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른바 친일 프레임으로 엮어서 계속되는 정치 공세를 나서게 된다면 그 피해가 대한민국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 내일 화상으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도 네. 오염수 반대 입장 이런 목소리를 낼 계획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그 정부의 조치의 부당함, 그러니까 이게 인접 국가에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손실로서 그 오염수를 투기하기 위해서 벌이는 이런 위법적인 만행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른바 일본의 조치가 기존의 런던 의정서라든가 아니면 국제해양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조치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겁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최근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인가요? 대한민국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종 일관 일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들을 고취시키면서 행동했던 노력들 이런 일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들에 대해서는 가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반국가적인 행태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존재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네. 여전히 그와 같은 위험들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요,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고도 했어요. 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던 전 정부를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외교 관련한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철학이라는 게 결국 이념에 매몰되자는 취지이신 건지를 여쭙고 싶고요. 오히려 가장 앞세워야 될 부분은 국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여야가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독도 후쿠시마 문제, 그다음에 또 동해 표기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으면 심지어 그 동해 표시 문제에 대해서 일본해로 표시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정부 여당 인사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 국방부에 항의한다든가 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고요. 심지어 지방의회에서 이번에 강동구의회에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그 지방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거 이게 정말 했던 것들이 너무 그러면 이른바 구구 친일적인 부분에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익은 내팽개에 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그러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도 여야 시민단체 등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순간에 홍범도 장군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김채구 의원님, 국민의힘은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 판단에 대한 존중 여부들을 꾸준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피력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홍범도 장군의 전체 생애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아야 될 독립운동 정신에 대해서 이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가져가는 것이 온당치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고, 육사 교정이 이제 흉상이 세워지게 됐던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지난날 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에 대한 균형과 공과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북한을 대상으로 대적관을 가져야 되는 이 육군 사관학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방안보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기체 아래에서 좀 무력화되고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항일 정신만 너무 강조됐던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서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이 고른 평가들이 진행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부위원장은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전 네. 논란, 네. 이 문제가 왜 지금 제기됐다고 보세요? 전 그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그 5분의 장군님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육사가 이른바 일본 육사 내지는 그 이후에 전신으로 이어지는 한국 경비학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전통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육사의 뿌리가 우리 임정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독립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고 이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걷어내는 이런 호국 정신에 기반한 학교이다라는 그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5분을 그 자리에 모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이 흉상 설치 당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갑자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에서 찾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 부정 그 자체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조치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서 김채구 의원 얘기했듯이 좀 신중한 입장인데, 근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이게 자칫 극우화 이미지가 씌워질까 봐 전전긍긍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천하람 위원장이죠. 홍범도 흉상 이전 동의하는 국민이 뭐 1%나 될까, 여당 지지도에 악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당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당 또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적 여론들이 있을 겁니다. 네.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또 집권하게 되는 정부, 정권과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네. 그게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경제는 국민의 힘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여론들이 좀 조성돼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또 과정대로 가더라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건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집권당이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김채구 의원 말씀대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은 또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그 한미일 그 회의 끝나고 와서.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같이 병립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면 이런 문제를 뭐 용산 대통령실에 적극 개진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과 방향에 대한 설명들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이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은 연찬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1박 2일 연찬의 자리에 저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건 연찬의 대통령의 발언 직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숫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념이고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시종일관 모든 것들이 방향이 점철돼 있거든요. 네. 이 이념이라는 게 낡고 구태의연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는 이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에서 특히 시장경제에 방점을 두고 네. 우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국민들의 삶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가치와 철학이 담보될 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힘에 이끌려서 네. 적정히 타협해서 가게 되는 부분들보다는 우리의 분명한 방향점, 여기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들을
이념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함께 어려서 그 설명했던 점을 다시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내각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뭐 당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한 당부는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있었죠. 그 자리에서는 안 나왔던 예,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혼재돼서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 정말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안이 그 예산안 발표가 그 비전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거기서 보면 일단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한 16% 가까이 삭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예산도 한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 잠재력과 관련된 성장 잠재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돈 아껴야 돼. 돈 아끼니까 제일 아끼기 쉬운 게 이런 진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스태미나를 축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딱 툭 치면 반발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그 새로운 이제 국가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비전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손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은 시종일관 야당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국무위원 보고 전사가 되라고 오히려 이게 대립을 부추기고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아닌 거죠. 네. 국가 전체를 갖다 통합으로 이끌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경제적 위기의 파고를 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대통령의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이 국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짧게 반론 하나만 네네. 조금 드리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점이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거라 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 정부에 섰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무려 500조가 넘는 상황이 지난 5년 동안 펼쳐지게 됐는데 이 예산에 대한 편성들을 최대한 긴축으로 끌어내게 되고 말씀 주셨던 R&D 예산처럼 정말 중요합니다만 무분별하게 나눠먹기처럼 쓰여지게 됐던 R&D 예산의 문제점도 짚어보겠다. 네. 교부금 같은 경우들이 정해진 내용들에 따라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이 내용들이 실질적인 저출생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하는 문제점들은 각종 언론의 사설 등으로 늘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이 정확한 정부의 방향성이 있고 또 지난 정부가 했던 내용들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방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득의 과정들이 전해질 거라 봅니다. 저 당장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지금 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인위적으로 지금 금리를 통제하면서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 그 최상병 순직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야기인데요. 군 검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향후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있었던 상황이고 네.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동력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본질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명명백백하게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조사가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박정훈 대령이 그동안 정권을 향해서 쏟아냈던 여러 얘기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초창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방부 차관, 신범철 차관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들까지 나타납니다. 네.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로 어느 정도 귀결이 된 것 같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본질에 관한 수사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전 당장도 그런 얘기했죠. 본인에게 포커싱을 둘 게 아니라 이 최상병 순직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 구인된 것을 두고 네. 야당은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이냐 이런 지적을 했네요.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문은 원래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네. 군사법원에 출입하는 거는
왜냐하면 국방부는 이제 군사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군사법원은 비록 영내에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법원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상시적으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한 그 문을 따로 만들어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출입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이거는 뭐냐면 군사법원 앞에서 혹시라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자신의 의사를 피력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느냐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최승권 상병에 대한 그 순직 사건이 제대로 조사돼야죠. 그렇지만 이 해병대 수사단 그리고 해군 검찰단이 동일하게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사건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장하고 여단장을 빼버렸어요. 그게 그러면 수사 외압이 아니고 뭡니까? 네. 그러면 그게 정말 억울한 그 순직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 부위원장님, 네. 오늘 나흘째잖아요. 네네. 어제 야외 집회에 참석했는데 네, 뭐 원로 지지자 격려도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예, 그 각계 원로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단위별로 그 다 구성을 또 따로따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단식을 계기로 뭐 친명 비명이라든가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새로운 결집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네. 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인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그리고 그 폭압적인 권력 행사가 도를 넘었다고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구심점 역할을 도대체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나 중도층 쪽에서 약간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하니까 네. 그 정도의 결기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여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힘을 한번 합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 폭압적으로 일방 독주하는 이 정부에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이 검찰 수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예.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면 뭐 서로 말리거나 타협점을 찾기도 했는데 이번 사안은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식이 과거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단식과 달리 네. 어떤 명분으로 단식을 하게 되는 건지 최종적인 목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한 단식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삼아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체력적으로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 병원행을 하게 되거나 건강에 문제를 호소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대북 송금 리스크 등에 대해서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보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환 조사 이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뒤로는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부결 여부가 결정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내뱉었던 말 때문에 당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모든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단식 문제를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비판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검찰 수사 네.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수사 이게 지금 뭐 검찰하고 신경전인데 네.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오전에만 받고 추후에 뭐 다른 날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내자 검찰은 조사를 도중에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지금 다시 미뤄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검찰의 그런 주장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조사 중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를 요청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현행법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거는 오후에 피할 수 없는 국제 화상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 출석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럼 오전 조사라도 마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서 협의해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 요지부동이에요. 무조건 나오라는 날짜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되게 고집하는 그 방법과 연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조사의 지연을 목적으로 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4일 날 조사 나가겠다고 원래 했어요. 23일 날 통지가 와서 그럼 다음 날 바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보통 조사를 통지한다는 건 사전에 조사 준비가 다 맞춰졌을 때 통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준비 맞춰졌다면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즉시 조사에 응하겠다. 만약에 그때 조사가 끝났으면 방탄 얘기 나올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영장 청구가 들어오고 그럼 30일 전에 영장 기일이 열리거든요. 네. 그럼 비회기 때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여부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때는 또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검찰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회기 때 이른바 야당 내 분란 등을 조성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른바 추석 밥상에 그대로 올리려는 그 전략이 아니면 도대체 이게 정말 수사기관으로서 구속이 필요해서 구속영장을 쳐서 이 야당 대표를 반드시 구속하고 싶은 태도인 것인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나들이 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예. 어떤 입장이세요? 오전에 2시간 소환 조사 받아서 어떤 방식의 소환 조사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오전 조사 받고 또 다른 날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부르면 부를수록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검찰을 비난할 것이 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난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100번이라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밀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면 되는데 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당내 분열을 획책하냐라는 주장을 펼칩니다만 네.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했고 혁신안 1호를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 다 가결시켜서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명분을 하나씩 축적해 놓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이재명 대표의 행동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체포동의안 문제가 아시다시피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결, 부결을 던졌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부결표를 많이 던져서 방탄 책임을 민주당이 씌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 자체가 없도록 비회기 기간을 설정해 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1년 넘게 한 수사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못 부른다? 그것만큼 구차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여당과 정부에서 방문에 만류하곤 했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명분이라는 것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네. 그리고 단식에 대한 이 본인의 한 3가지 정도의 명분들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다면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들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야당 전체에 대한 총의를 얼만큼 모아가면서 그 단식에 힘이 실리게 되는지 또 대한민국 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집권당 입장에서도 협치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단식대로 진행되더라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의의 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최근 홍준표 시장과 함께 대구 치맥 페스티벌 참석했는데 예. 대구에서 결혼하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구경보 TK 지역 출마에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치인이라면 무릇 내가 이제 출마해야 되는 지역구에 대한 선정과 고민에 대해서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 중요할 텐데 네. 그걸 좀 게임하듯이 누군가를 혼내주기 위한 방식처럼 진행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노원병이라고 하는 지역구에 늘 진심인 것처럼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원병에 대한 출마 얘기 대신 이 대구에 대한 출마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지역에 대한 진심 이런 일들에 대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겠죠. 지역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얼마 전에 그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예. 순천갑 당협위원장 만났잖아요.
지금 뭐 여당 안에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뭐 보수 대연합, 뭐 연포탕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천하람 위원장과 순천에서 함께 만났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같이 있었나요? 예, 네. 순천 정원박람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무소속 노관규 시장이 정원박람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천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말의 맥락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이 지원을 좀 해주세요라고 김기현 네. 대표한테 얘기하니 직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장을 통해서 지역 네. 발전 위해 협의해 주시면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도 지역에서 네. 열심히 노력하는 누군가가 함께 협력해서 국민의힘 전체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노원병 지역의 성공을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단 하나라도 요청하게 된다면 발벗고 나서서 또 그 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조상우 부위원장한테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해서 플랜 B 뭐 얘기가 한때 나왔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였으면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플랜 B 자체가 당내에서 거의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플랜 B 얘기는 도대체 일부 호사가들의 네, 얘기인데. 호사가들의 얘기에 불과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정성호 의원의 말씀은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포갑적인 정치를 비판하면 그 어느 야당 대표도 정치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당 대표로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수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당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볼 때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종교적이다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접근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 유엔 산하기구인 IAEA가 문제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가봐야 말짱 도루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결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정부는 아예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NBS, RN서치에서는 하락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이념 전쟁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끌어내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중도층도 있겠지만 또 2030 세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철거 이전 논란 그리고 또 이런 이념 전쟁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전화 면접 조사,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한 30%대 중반까지는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MBS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데 5%포인트나 내려왔고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1%포인트가 내려왔는데 대체로 이런 이유들이 뭐 큰 폭의 영향은 아닐 수가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있어서의 이념 전쟁이 네.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이유 1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꼽혔습니다. 네. 근데 지지율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1%포인트 정도인데 네.
이건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그 숫자들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30% 초중반이 유지되는 거는 일단 이게 좀 미래 위협 과제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의 어떤 이해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라 약간 미래 세대에게 좀 아주 안 좋은 이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임초라는 배경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취임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질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경제라든지 모든 국정 운영에 좀 동력이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어차피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좀 결집한 상황이고 중도층에서는 조금 더 이 미래 위협 과제 또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배종참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층인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죠. 대구 경북 지역 또 60대에서도 빠지는 모습인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인지 또 핵심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이 빠졌을 경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념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제가 이제 대구 경북 TK 지역의 지역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 여론 동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참 독립투사들이 많은 동네예요. 국채 보상운동을 했던 곳도 대구인데 근데 왜 이걸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논의가 되고 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아주 큰 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는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죠. 이거 민생으로 우리가 더 민생 전쟁을 치러야지 이념 전쟁을 치를 일은 아니다. 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 NBS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 해로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네. 그렇다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년 총선이라든가 향후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대체로 걱정된다라든지 또는 이제 해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약간 이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응답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70%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그 품평 피해라고 해서 이게 좀 소문에 의해서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 꺼려지거나 위험도를 느끼는 이런 형태의 지금 심리적인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지지율에 바로 영향은 주지는 않지만 민심에는 계속 그 안 좋은 형태로 깔려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 일단은 이게 또 방류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정부의 태도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네. 방류에 대한 우려가 70%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의 그 여론조사 문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냐, 방류 아니냐, 방류하느냐 아니냐로 물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방류 안 하는 걸 원하겠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냐, 불안 안 하냐 이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제 성일종 의원이 묻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도 과학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면 조금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런 약간의 수치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입니다. 이 부분을 먹고 안 먹고는 그거는 또 불안감과 일본의 방류 여부와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 소장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두고도 여야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처리수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창씨 개명이 떠오른다고 공박하는 등 야권 반발이 있는데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처리수를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오염 처리수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은 이제 처리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자체가 후쿠시마 핵 원전의 폭발 이후에 나온 어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뭐 오염수로 표기를 하든 처리수도 표현을 하던 간에 이거는 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일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 너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80% 정도 나왔는데 네. 우리 국민들도 비슷하게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국방부가 육산의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항일 독립 영웅 5인의 흉상 철거 이전하는 걸 두고도 논란인데요. 국민 60% 이상이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 문제들이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것의 원인을 제가 이념 전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앞서 네. 이제 출연을 했던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 이념은 경제다. 그러면 그 이념이 경제라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전체 여론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도 지금 아마 화면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심지어는 TK 지역에서도 영남 지역에서도 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혼돈.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국사교과서에서 배웠죠. 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또 보고서 우리가 감동을 했죠. 그럼 지금 와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의 이름을 봉천동 전투로 바꿀 겁니까? 이건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적어도 육사에는 좀 안 되겠다. 이게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게 좋다면 여기에 이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보자는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좀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고 역사학계에서도 논의해보고 그 논의의 결과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흡수가 될 텐데 네. 그냥 이전입니다. 이전 소련 공산당 이래버리니까 이게 국민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은영 소장님, 네. 여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정률성 공원 반대 등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뭐 일단 집도끼를 지키기 위한 배경이냐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안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민심에 좀 연결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거 외에 이제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고 해병대 수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중도층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를 진보 보수로 좀 이념 정체성 논란을 가지고 이걸 조금 더 나눠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초중반이잖아요. 이 중도의 사이즈를 진보 보수로 나눠서 이걸 조금 더 갖고 와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사이즈를 더 키우겠다. 지금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나 이런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서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환영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념 정체성으로 이 이슈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왜 이거를 지금 문제를 삼느냐.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도 이 흉상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중도층이 표밭으로 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박 대령은 고 최상병의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권의 이 문제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큰 폭은 아닌데 지금 워낙 말씀드리지만 거듭 강조드리지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누적되게 되면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도층도 그렇고 또 지지층도 그렇고 해병대 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 부분이 핵심이 뭘까? 과연 이첩이냐, 항명이냐, 또 군사법원 문으로 들어가느냐, 군 검찰 쪽을 거쳐서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네. 진정 핵심은 최상병이 왜 순직을 했느냐, 왜 순직을 했느냐 그 이유가 핵심이거든요. 그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밝히면 국민들 누구나 공감합니다. 여야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뭐 이런저런 결정할 사안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는 반박을 할 내용이죠. 하지만 핵심은 최수건 이름을 가급적이면 유가족들이 거론하지만 최상병에 대한 이 순직에 대한 사유가 뭐냐 네. 이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박정훈 대령의 구속 반대에 대한 탄원이 하루 만에 17,000여 명이 동참할 정도로 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박 대령 수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는 예측들을 다 못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해병대 그 전우회라든지 그 팔강모 사나이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굉장히 좀 청량감을 줬거든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를 받아서 8월 14일에서 16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견이 57.3%고 없었다는 게 24.4%인데요. 네. 잘 모르겠다가 18.3%나 나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6%나 나오는 반면에 40대에서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견이 75.8%, 서울에서는 61.8%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해병대 수사 사안도 약간 정체성 논란으로 정체성 논란과 좀 같은 부류로 묶일 수가 있긴 한 이슈지만 서울이나 또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이 문제를 이게 좀 상당히 이상하다. 이게 외압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직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여론조사 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갤럽 조사에서는 2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RN서치에서는 역대 최고치로 또 5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참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이거 너무 대조적인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사 스페셜의 뉴스 스페셜, 시사 스페셜에 계속 제가 스페셜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뭐냐 무응답 비율의 차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사 방법의 차이인데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는 면접을 직접 물어보니까 무응답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잘 응하지 않은데 그래서 네. 응답률이 낮은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응답 요청에 참여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전화 면접 조사, 방금 전에 갤럽 조사의 더불어민주당 27%에는 샤이 진보가 있겠죠. 샤이 진보가 이 27%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 RN서치의 50% 육박하는 이 비율에는 샤이 진보까지 대통령의 부정평가까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동응답이든 전화면접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서 엘리자베스 노엘란 노이만 교수의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은 야당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주도권상 다수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할 때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전화 면접에서의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샤이 진보입니다. 샤이 진보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과연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소에 나올 것이냐. 또 하나는 각각 다른 조사 방법을 두 개를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한 조사의 추세를 쭉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하고 타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질문 제가 이은영 소장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웬만해야 되는데 네. 뭐 인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방향성은- 너무 지지율 차이가 크잖아요. 네. 참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당층의 사이즈가 전화 면접 조사 훨씬 많고 ARS는 고관여층이 하다 보니까 무당파층이 적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이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 그 갤럽 자료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발표한 그 즈음에 이미 조사가 좀 마무리된 오후쯤에 이제 이게 알려져가지고 마무리된 즈음에 이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와서 네. 단식이 좀 반영이 안 됐고 이 RN서치 자료는 단식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RN서치 자체적으로 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여성층에서 민주당 지지가 49.2에서 53.6으로 뛰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단식이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제 팬덤층이 있다 보니까 그 여성층, 고령, 중장년 여성층을
굉장히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당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저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사 방법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연구학회나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또 통계학계에서 뭐 필요하면 사회학계까지 연구해서 좀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 제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두 분께서 좀 연구해서 이 자리에서 좀 시청자들 헷갈리지 않는 좀 명확한 그런 분석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MBS에서 조사한 양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응답자 과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했는데요. 긍정평가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33%, 김기현 대표가 28%인데 양당 대표 지지율이 향후 지지율 또는 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결국 총선은 중도층 싸움이다. 그러니까 극도로 혐오 정서가 번져 있는 이 정치권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고작 28%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불과 33%의 긍정이라면 극도로 지금 국민들 유권자가 보고 있는 것은 대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정당 모두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다. 네. 중도를 조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단식이 아니라 단식 외에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뭐냐. 김기현 대표는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국민이 이미 집권 여당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이 쇄신 또는 획기적인 정책은 뭐냐. 사실 이 싸움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이 소장님, 네. 지난 28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 39.9%가 75% 이상의 점수를 줬고 31.7%는 25점 미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련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한 33% 나왔고 그다음에 그 여당인 김기현 대표는 28%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당 대표보다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조금 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 평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39.9% 거의 40%가 75점 이상을 줬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사법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5번의 소환 조사 속에서도 어쨌든 선방을 한 결과라고 국민들은 평가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 중앙 정치를 좀 오랫동안 한 그런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지금 좀 정치가 실종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와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 번도 지금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좀 적정하게 국민들은 보고 계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 8월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이 나흘째인데요.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을 보면은 뭐 국면 전환이라든가 상징하는 바가 컸잖아요. 이 대표의 이번 단식 향후 총선 등과 맞물려서 민주당 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은 더 결집을 할 겁니다. 네. 위기 국면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단식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정은가 뱅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극적인 상황이 뒤따라야만 그 단식의 정치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앞서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조상호 변호사가 나와서 코너에서 발언을 했지만 관련해서 어떤 뭔가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 운영 제대로 해라. 이 이야기인데 이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이것이 진영 간 묻혀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이 내부 결집의 효과는 더 크겠지만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총선을 본다면 수도권 또 MZ세대 무당층의 지지를 줬는데 이들을 향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혁신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을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존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소장님,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한 의견 네.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단식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네.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소환 시점이 지금 계속 조율되지 못하고 이러다간 결국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이 체포 동의안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 그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46.8%인데 민주당은 이게 80.2%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 단식이 그 지지층의 결집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 내 수도권 위기론 때문일까요?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당협위원장 만났잖아요. 예. 이준석계를 뭐 끌어안으려는 것이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얼마나 진정성 있게 파격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은 외연 확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Z세대 또 수도권의 호남의 이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호남에 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실제 결과로 나타나냐. 네. 천하람 위원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이 세대 또 수도권 전략의 이 또 외연 확장에 네. 상당히 중요한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는요, 그 수도권 이규론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이 가까워졌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4에서 45%는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분석에 동의합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이준석 대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 의석수 100석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노원을 원래 나오려는 지역에서 못 나오게 된다면 대구, 동구, 을에 하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주변 그 정치권 주변에서 관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동구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게 대구 이 동굴만 여기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데요. 네. 여기만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윤핵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흔들어 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빨리 수도권 실체로는 인정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분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한 가지 짚으면요. 세 가지면 이재명 대표 단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의 어떤 행보가 있느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순방하는데 그것도 정치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인 어제 서울 여의도와 세종대로 등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권 회복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을 위해 각각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 장외 투쟁의 주체와 목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정치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를 향한 적의가 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야는 서로 벼르고 있고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